여기 남미에서 무척 흥미로운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남미의 북동쪽에 위치한 가이아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가이아나, 수리남, 프랑스령 가이아나 이렇게 3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3개국은 흥미롭게도 지리적으로 세 나라가 딱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영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이렇게 모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요. 또한 라틴계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남미 주변국과 달리 이 지역은 인구의 대부분이 인도인과 아프리카 흑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확실히 뭔가 기존 남미와는 다른 느낌인데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가이아나 지역 3개국 모두가 오랜 기간에 걸친 국경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이아나 지역 3개국끼리는 물론이고요. 남미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또한 심각하다 보니 UN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가이아나 지역 3개국이 기존 남미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와 영토 분쟁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가이아나 지역 국가들의 국경은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가이아나와 수리남은 현재 남쪽 지역 국경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고, 수리남과 프랑스령 가이아나까지도 국경 문제를 놓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심각한 건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분쟁인데요. 현재 두 나라는 가이아나 국토의 70%에 달하는 에세키보 지역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면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 국토 대부분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요. 심지어 베네수엘라는 2023년 12월 이 지역을 병합할지 말지를 놓고 국민투표까지 벌였고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고요. 이 에세키보 지역을 자신들의 공식적인 지도에까지 넣었을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는 이 가이아나 지역에서 석유까지 발견되면서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 이 두 나라 간의 분쟁은 이제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지역의 국경은 왜 이렇게 쉴 틈 없는 분쟁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경 분쟁들은 모두 식민지 시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원래 이 가이아나 지역에는 카리브족, 아라와크족과 같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카리브의 문화라는 것이 전부 이 가이아나 지역 원주민들로부터 나왔다는 말도 있을 정도죠. 그러던 1595년 이렇게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월터 롤리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촉망받는 정치인이자 탐험가였던 그는 새롭고 특별한 탐험을 해냄으로써 그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무척 컸는데요. 바로 그때 남아메리카의 탐험가들 사이에서 남아메리카 어딘가에 모든 것이 금으로 뒤덮여 있는 신비한 도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황금 도시의 이름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엘도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월터는 전설 같은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남아메리카로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남아메리카 탐험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긴 시간과 막대한 돈을 투입했음에도 결국 엘도라도와 관련된 어떠한 작은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는 그저 탐험이 실패로 끝난 직후 가이아나의 발견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이 엘도라도가 가이아나 지역 파리메 호수 옆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내용을 기재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후세에 이르러 이 파리메 호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다고 주장한 꿈의 도시 엘도라도 또한 결국 존재하지 않는 환상 속의 장소로 밝혀지게 되면서 기대했던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저 헛돼 보이는 월터 롤리의 탐험과 책은 오히려 이 가이아나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월터 롤리의 탐험 이야기는 네덜란드 탐험가들의 마음에 가이아나 지역 탐험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 지역을 방문하는 네덜란드인들이 많아지자 네덜란드는 가이아나에 아예 무역 거점까지 세우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이아나에서 네덜란드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욕심 많은 유럽 강대국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바로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처음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프랑스의 정착민 인구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국가의 정착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두 나라의 영향력 또한 함께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두 나라는 원래 네덜란드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조금씩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어갔고, 이후 가이아나 지역의 서쪽은 영국이, 그리고 동쪽 지역은 프랑스가 통치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제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것 같죠. 이후 가이아나 지역은 많은 변화를 거치는데요. 이 지역을 먼저 선점했던 네덜란드에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되는데 바로 농업의 발달입니다. 네덜란드에 새롭게 임명된 총리는 식민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가이아나 지역 전체에 걸쳐 수백 개의 농장을 만들었어요. 엘도라도와 같은 금이 없다면 농산물이라도 재배해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영국과 프랑스 또한 이러한 농업 발전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많은 양의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의 욕심에 비해 이 모든 일을 해줄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 현지 정착민들만으로는 이 엄청난 노동력을 감당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이에 유럽국들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다른 식민지에서 노동력을 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 그들의 엄청난 식민지들이 존재했거든요. 이에 유럽국들은 서아프리카에서 이 가이아나 지역까지 수많은 흑인 노동력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때 노동력 충당을 위해 데려온 흑인들의 수만 무려 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부터 이 땅에 아프리카 계열 흑인들이 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 가이아나 지역을 장악한 유럽국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그로 인한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국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금을 찾아 떠나왔지만 또 다른 종류의 금을 찾은 셈인데요. 이러한 농업의 발달과 함께 가이아나 지역에 진출한 세 개의 유럽국들은 서쪽은 영국, 가운데는 네덜란드, 동쪽은 프랑스 통치하에 식민지 경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가이아나 지역의 국경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 앞서 살펴보았던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사이에 에세키보 지역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서쪽 지역의 완전한 통치를 시작함과 동시에 서쪽 국경을 확실히 하는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던 베네수엘라와의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영상의 지도를 보시면 빨간 점선까지가 영국이 주장하던 국경이고요. 오른쪽의 초록색 선까지가 베네수엘라가 주장하던 영토입니다. 두 나라가 주장하는 영토를 보아하니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겹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 분쟁이 크게 격화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국령 가이아나 내부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인력들의 반란이 점점 잦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싸움에 집중할 만큼 국가 상황이 여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 1833년 영국 의회가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켜버려요. 즉 이제 영국은 가이아나에서 아프리카계 흑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게 된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영국령 가이아나에서는 많은 노예들이 농장을 빠져나갔고 대규모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농업 생산성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크나큰 타격을 입은 영국은 노동력 부족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고민하던 영국에 한 가지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노예제 폐지 이후 강제로 이들을 데려올 수 없었던 영국은 결국 인도 노동자들과 아주 적은 급여로 5년간의 고용계약까지 체결하며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인들이 이 지역에 처음 정착하게 되었죠. 이후 프랑스와 네덜란드 또한 순차적으로 노예제 폐지에 나서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영국과 더불어 인도에서 온 노동력을 함께 고용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노동력을 공수하며 그들의 노동력 공백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노동력도 공백이 채워지게 되고 다시 영국의 관심은 베네수엘라와의 국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1850년대 영국령 가이아나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금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지도를 다시 보면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가이아나의 금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이아나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금의 발견은 베네수엘라와의 심각한 영토 분쟁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나온 금을 마구 채굴하기 시작했고 이 땅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던 베네수엘라 정부는 영국에 자주 항의했었거든요. 하지만 영국은 이러한 항의를 무시하고 협상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안토니오 블랑코 대통령은 영국과의 외교를
끊고 저기 위에 북쪽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강대국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당시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사정을 듣고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에게 협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며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압박에 못 이긴 영국이 꼬리를 내리면서 드디어 베네수엘라와 영국은 1897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요. 협상은 베네수엘라를 대표하여 미국에서 2명,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여 2명, 그리고 협상 의장은 제3자인 러시아에서 오면서 총 5명이 협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정작 당사자였던 베네수엘라가 빠진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외교적, 법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양측의 협상은 시작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거는 기대가 상당했겠죠. 아무래도 미국 큰형님이 자신들을 위해 직접 팔 걷고 나섰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기대와는 달리 협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협상 결과 영국에게 분쟁 지역의 90%를 주기로 한 거예요. 아니 50대 50도 아니고 90%를 준다니. 결과만 놓고 보면 협상은 완전히 영국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결과에 놀랍기도 하고 실망도 엄청났겠죠. 이에 베네수엘라는 즉시 협상 결과에 항의하며 심사위원들을 맹비난하며 나섰지만 결국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와 영국의 영토로 인하여 생긴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는데요. 그렇게 협상이 영국의 승리로 끝난 후 시간이 흘러 1948년 뉴욕시 외곽에서 한 노인이 향년 8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는데요. 그 노인의 정체는 과거 베네수엘라와 영국 간의 영토 분쟁에 판결에 관여한 미국의 변호사 세베로 말렛 프레보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죽고 나서 발견된 그의 비망록 내용인데요. 그의 비망록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과거 중재 결과는 공정하지 않았고 영국이 중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중재 판결이 영국에 유리하게 조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이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그 파장은 엄청났는데요. 1950년대 들어 당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는 아예 이 가이아나의 에세키보 지역을 침공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베네수엘라가 영국령 가이아나를 공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이아나가 1966년 5월에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었기 때문인데요. 가이아나는 어떠한 독립전쟁이나 폭력적인 절차 없이 비교적 평화적인 협약을 통해 독립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기껏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했던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한순간 싸워야 하는 상대가 모호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이때 베네수엘라는 영국과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조약까지 체결하며 상황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갈등만으로 이 지역의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가이아나와 수리남과 프랑스령 가이아나 사이의 국경 분쟁 또한 남아있는데요. 이 두 분쟁 지역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분쟁 지역 자체가 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가이아나와 수리남의 분쟁 지역을 살펴보면 1975년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수리남은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분쟁 지역을 두고 아직도 가이아나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가이아나는 수리남 쪽에 흐르는 강을 자신들의 국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수리남은 가이아나 쪽에 흐르는 강을 자신들의 국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지역은 과거부터 영국에 의해 가이아나의 것으로 주장된 영토이긴 합니다. 하지만 각자 주장하는 국경 자체가 곧 강이다 보니 최근에 두 나라는 강의 기원과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강의 기원 자체가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리남과 프랑스령 가이아나 사이의 국경 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의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남은 프랑스령 가이아나 쪽의 강줄기까지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프랑스령 가이아나는 수리남 쪽의 강줄기까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강의 기원과 흐름을 파헤쳐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주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흥미로운 세 나라의 역사와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나라 모두 과거 통치국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길을 간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프랑스령 가이아나는 2010년 국민투표에서 무려 70%가 프랑스의 일부로 남는 것에 찬성하며 아직까지 프랑스의 해외 영토라고 할 정도죠. 과연 앞으로 이 지역의 국경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세 나라 모두 합의점에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